네, 2부에 이어서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그 5장짜리 네. 입장문 요약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 한만호가 진술번복을 하기 몇 달 전부터 구치소에서 한만호가 진술번복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풍문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풍문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이 H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H와 김 씨, 최 씨한테 진술번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 조사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요지고요. 예, 그런데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세 사람에 대하여서도 서로 분리하여 조사했다. 그리고 H가 주장한 진술 연습이라든지 서로 말을 맞추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요지인데요. 저희가 보도 내용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초밥을 사와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먹였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근데 어떻게 반론을 하냐면요. 사쪽에서 당시에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여 아들과 조카 등에 사오라고 한 후 같이 있었던 한땡땡, 김땡땡, 최땡땡 음식물을 사온 아들, 조카 같이 먹은 사실은 있으나 검사와 수사관은 안 먹었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앞에서 세 사람을 서로 분리해서 조사했다면서요. 밥 먹을 땐 같이 먹었나 보죠. 밥 먹을 땐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10인분 이상을 네. 사갔거든요. 정황상. 네네. 아들은 이날 검찰청에 아예 가지도 않았고요. 네. 조카한테 저희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초밥을 사서 먹고 왔냐 당신이. 아니면 전달만 해줬냐. 전달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밥 먹은 사람 10명을 맞춰야 되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주요 요지는 사실은 하나의 주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의 주장이 한쪽에 있고 검찰의 주장이 한쪽에 있는 상황. 그래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그 네.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고 네.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은 지금 1심과 2심에서 뭐 채택을 했었던 증거라든지 네. 증인이라든지 증언 뭐 네. 이런 것과 그리고 2심에서 했던 것이 차이가 없는데 두 개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예. 다른 것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 약간 네. 밖에서 무슨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채택했던 증거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2심에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취재를 하셨던 한만호 비망록 같은 것들이 이게 언제 1심이나 2심이나 다 있었으니까요. 있었습니다. 예. 결정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라고 반론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철학도 같은 질문이신데요. 철학도 같은 질문이신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과 2심에서 차이는 없었어요. 제출된 증거도 다 똑같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2심에서는 심리를 몇 번 안 했죠. 1심에서 23번 한 심리를 2심에서 4번밖에 안 했고요. 원래 1심, 2심 이렇게 심리 차이는 별로 없나요? 숫자 차이는? 원래? 네. 원래는 2심에서 만약에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면 사실은 거의 재조사 수준으로 공판을 해야죠. 한만호도 다시 불러서 보통 그렇게 하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 안 가봐서 몰라요. 아 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새롭게 채택된 증거, 증인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1심에서 다 검찰이 낸 거, 변호인이 낸 것만 갖고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이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그 특정을 하지 못했어요. 시기를. 몇 월 며칠 날 돈을 줬다라고 아니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 한 열흘 정도 잡아서 이 중에 어느 날에 돈을 줬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만호의 진술은 그날 날씨가 좋았고 평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그걸 가지고 날씨 좋은 평일을 다 찾은 거예요. 그 검찰이 특정한 기간에. 그래서 봐라. 날씨 좋은 평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평일은 한 총리가 다 공식 일정이 있었으니까 돈 받으러 한만호를 만나러 갈 수가 없었다는 걸 입증을 했거든요. 1심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죠. 2심에서는 판사가 이때는 주 5일제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토요일도 평일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증거의 채택은 없었고 다만 증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수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수표는 1심 그것도 마찬가지로 1심과 2심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이런 거죠. 이제 1억 원 수표를 한명숙 씨의 동생이 받아서 이사 자금으로 썼다는 얘기죠. 네. 그중에 5천만 원을. 그리고 이제 이 5천만 원은 한 달 뒤에 돌려주게 되는데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제 한명숙 총리가 줬냐. 네.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동생에게 줬냐. 아니면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이 한명숙 총리의 비서가 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한 총리 모르게 줬냐. 사실 요거 가지고 쟁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 두 사람의 동선, 한 총리 동생과 비서의 동선을 봤을 때 둘이 만날 시간이 없었다라고 입증을 해낸 거예요. 그 정도가 입증이 됐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은? 5천만 원은 사실 처음부터 안 썼어요. 1억 수표 중에 네네. 남 필요한 게 5천이니까 5천 받고 네. 5천은 그날 바로 거슬러주고 네, 5천만 원 나머지 5천만 원을 자기 적금 해약한 날 낸 거예요. 그렇군요. 적금 만료된 날. 자, 좀 통합당 측에서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혜진 당선인이 뭐 이미 다 나온 이야기인데 마치 처음인 거냐 이야기를 보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제까지는 사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망록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주장의 요지는 한만호 씨의 주장의 요지는 이미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죄수 H의 증언을 공개하고 나서부터는 국면이 달라졌죠. 그건 새로운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가 있었는지 그 결과 위증이 있었는지 검찰이 위증 교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뭐 KBS 측에서 네. 2011년 한만호 씨 육성 인터뷰를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이 공개가 되는 게 크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의미가 있다면 네.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서 썼던 주장과 그 법정에서 했던 주장과 그리고 출소한 뒤의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일관적이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은 다 똑같잖아요. 사실 법정, 비망록, 인터뷰 다 똑같은 주장인데 이 사람이 아무 동기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진술을 뒤집은 다음에 그 진술의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네. 통합당 측이나 이런 측에서는 또 네. 뭐 180석 되더니 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네. 뭐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저희가 총선 결과를 알고 이 보도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죄수 H를 만난 게 겨울의 일이거든요. 지난 겨울에 만나신 예,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뭐 그런 걸 감안하고 보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통합당 이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이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파 측에서는 그거야 관계없이 전혀 없습니다. 네, 기획을 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주말을 건너뛰어서 이틀 연속 나와주신 건데요. 그러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습관처럼 핸드폰에 뉴욕타임즈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종이신문이라면 헤드라인 격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첫 화면에 보이는 것. 코로나19로 인해 10만 명에 가까운 희생이 있었다라는 제목과 함께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 사는 곳, 그리고 나이까지. 첫 희생자였던 실리콘밸리의 57세 세무사 패트리샤 나우드 씨부터 시작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고 긴 부고문은 사망자 몇 명이라는 무미건전 보도가 아니라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주에 살던 75세의 할아버지는 베이컨과 해시브라운을 바삭바삭하게 구워 먹는 것을 좋아했고 뉴욕에 살던 44세의 싱글맘은 사랑스러운 세 자녀를 남겼으며 인디아나의 78세 할아버지는 소방관에서 은퇴하고 나서 이발소를 경영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자와 너무나 많은 스토리를 끝없는 스크롤을 감수하고라도 올린 이 기사는 by the New York Times, 특정 기자가 아닌 뉴욕타임즈가 희생자에게 바치는 부고라고 결연하게 조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가짜뉴스, 올드미디어, 여러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어떤 기사보다도 감동적인 부고였습니다. 살아남은 국가가, 사회가,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네, 여론조사계 혼남 3인방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유닝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월요일에 계속 찾아뵙고 있는데요. 먼저 대표님, 국정 지지율 그리고 각 정당 지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6,84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의 표본 오차고요. 무선 전화 면접, 이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주 5월 셋째 주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62.3%, 부정평가가 32.6%로 나타났는데요. 60%대를 5주 연속 기록하면서 2018년 9월 3주차 이후에 5주 연속 60%는 처음 기록한 건데, 주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 참석도 했고, 또 WHO 총회죠. WHA 기조연설을 했고, 이 부분이 언론 보도량이 많으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는데, 주 후반에는 이제 정의경 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으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0.6%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고요. 주로 이제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무직자 사무직 뭐 이런 쪽에서는 긍정평가가 올랐는데, 부정평가는 보수층 또 주부 학생층에서 또 상승하면서 강세가 뭐 5주째 이어지긴 했는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하는 폭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그 정의기억 연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윤미향 당선인하고. 근데 이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네. 건가요? 그러면? 당 지지율은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당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이제 코로나19가 뭐 확산되고 또 현 정부가 대응을 하고 상당히 또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총선 이후에 이렇게 반등되는 거, 총선 직후는 또 이제 압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달여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4년 차에 반등을 한다. 철저하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뭐 경제, 북한, 또 대통령 관련 공약, 공공개혁이겠지만 철저하게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19의 대응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정당에는 영향이 좀 있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2.4%포인트 빠진 42.5%, 미래통합당도 역시 동률로 빠졌습니다. 2.4%포인트 빠진 24.8%. 네네. 양당이 지난주에는 올랐다가 이번 주에는 같이 빠졌고요. 또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은 소폭이지만 0.2%에서 9%포인트까지 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무당층은 2.3%포인트 오른 12.4%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셨던 정의기억연대 네네. 관련된 논란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1주 만에 하락 반전입니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이었죠. 김종인 위원장이 네네. 내년 4월까지의 임기로 임명이 됐는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던 금요일 날은 이제 일간으로 좀 반등을 했는데 주 초중반까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 사전투표 조작설도 여전히 계속 큰 보도로 지금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주 초중반 약세, 주후반에 김종인 위원장 그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다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는 함구령을 내렸잖아요. 뭐 개별적인 이 의견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계속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윤미향 당선인 뭐 계속 안고 가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원래 이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갖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 보수단체가 들어갔잖아요. 고발을 하게 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다 가져간 상황이어서, 애초에 이제 민주당에서 좀 기다려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안 먹히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상황 변경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근데 이것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상당히 이제 뭐 오늘 저녁, 그다음에 내일까지 상당히 이제 파장이 클 것으로 네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빨리 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이 부정적 인식이 당으로 확산되는 걸 차단해야 한다고 하는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함구령을 내렸지만 네.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지금보다 더 민주당에 미치는 부정적 악영향이? 효과가 이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 악재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악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을 또 국민들은 더 비중 있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이제 뭐 그런 입장도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조속히 뭔가 좀 매듭이 지어지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주말까지가 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보여요. 주말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아주 큰 영향은 지금 당장은 주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것을 반사 이익으로 가져갈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결과에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뭐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은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매우 중요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 중도층이 과연 이 이슈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내려온다. 이건 중도층이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이 얼마만큼 스스로 진상을 이 근거 있게 내놓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당도 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어요. 중도층에게는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의 진상 규명하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논란이 뭐와 또 관련돼 있냐면 총선 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 검증부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후보는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네. 뭐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물론 그렇기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지만 하니까 네. 일단 미래통합당 이번 주 이제 5월 30일에 개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전열을 이제 정비할 시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 활동이 아마 이 활동이 될 것 같아요. TF를 구성해서 네네. 아마 이제 여권에 이제 공세하는 흐름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이것이 나아가서 원 구성 협상하는데 여야 간에 미래통합당 측에서 어떤 조건으로는 이것을 해결에 대한 조건을 내세워서 아마 연계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이슈가 조기에 매듭이 안 지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선결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어쨌든 여권으로서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주도 잘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뭐 어쨌든 상당히 높고 180석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3석 빠졌다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둬서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선거를 한 일주일 열흘 앞둔 시기라면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들이 이 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비례대표 뭐 후보자들이 아마 거칠게 내세웠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선거가 지금 끝나고 그렇죠. 아직 선거가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함구령이 먹히고는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이번 주말 또 원 구성이 이루어지는 월말 뭐 다 이제 공교롭게 같은 시기인데 그 시기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TBS 리얼미터 주중기가 나오고 금요일 날 한국갤럽 지지율이 나올 텐데 만약에 낙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마 원 구성이 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런 의견이 더 많을 테고요. 만약에 지지율이 급락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민주당의 지도부 입장도 좀 선회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시기가 뭐 대략 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정의기억연대도 그렇고 나눔의 집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회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시민단체의 회계 문제냐. 그렇다면 그건 정의기억연대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 또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적인 이슈냐. 상당히 이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유용이냐 네네. 아니면 지나친 오해냐 이건 사실 풀어야 될 문제인 거죠. 근거 있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빨리 사실은 내놓고 일단락을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기억연대 쪽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어떤 이슈가 있냐면 미래통합당까지도 이제 가세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이유의 맥락에는 한일 관계도 있어요. 이게 2015년이죠. 한일 위안부 합의와도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제 개인이나 시민단체 이슈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이슈는 대통령이나 여당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근거 있게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이슈가 앞서 윤영 센터장이 설명을 한 대로 상당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격 진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는데요. 이 갑자기 이제 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있죠.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네. 찬성 의견이 이제 많긴 했습니다만 압도적이진 않았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그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이제 보기 구성에 있어서 뭐 오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의협 입장을 대변하는 워딩을 좀 넣다 보니까 이제 반대 의견도 한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심의 대상이 젊은 연령대에서는 찬성이 높고 또 고령인 70세 이상은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젊은 연령대는 이 비대면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고 원격으로 또 핸드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혹은 뭐 이 전화로 하는 것에 익숙하죠. 좀 부담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근데 전화 스마트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맞아요. 어르신들이 또 70대 이상은 많기 때문에 네네. 직접 의사 선생님들 보고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정책적 이슈가 이제 정치적 이슈로 바뀌면서 뭐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 경북 이런 지역이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좀 높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지지층은 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보수층은 현 정부에서 갑자기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이 전국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반대하는 네네. 그런 경향성도 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좀 고령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많이 움직이시기도 조금 네. 힘드시고 하니까. 근데 근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히려 반대가 네. 높다고 하니까 하긴 이제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들도 꼭 은행을 직접 가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안 하고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안 하고 꼭 가더라고요. 직접.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로부터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안심하고 그래야지 안심이 되니까. 뭔가 이제 의사와 교감하는 것들을 또 중요시하는 네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한의원을 많이 가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느끼는 게 양의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니까 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 이슈는 뭐 애초에 이제 이 이슈의 보유권 자체를 보수에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제 과거 보수 정부에서 그렇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수층들은 이해도가 있고 수용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진보적 색채가 있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부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런 현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 찬성 의견들이 뭐 제법 높고요. 그다음에 네네. 진보층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니까 또 수용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어서 옛날에 반대했잖아요. 네, 과거의 이 원격 진료의 어떤 논의의 양상과는 네.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은 이제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름이 되게 높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의료재단을 허용하는 것처럼 네. 이 원격 진료가 되면 또 비대면이 되면은 시설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 상담에 필요한 시설도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영상 진료가 가능한 시설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형 병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분들이 70대 이상의 고연령대에서 대형 병원을 찾아갈 때 상당히 번거로워요. 근데 맞아요. 집 주변에 있는 동네 의원을 찾아가는 게 훨씬 손쉽고 익숙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몽답이 높다라는 것은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공론화 조사 같은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이것을 추진을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막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원격 진료가 왜 좋고 왜
왜 나쁜 거, 그러니까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잘 없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선택하기가 그렇죠. 쉬운 네네. 거고요. 간단하게만 짧게만 저 좋은 추가를 첨언을 하면 이 문제가 사실상 돈 문제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네 의원은 이 원격 진료 비대면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더 타격을 입게 되는 거. 그러면 수가 이른바 문제. 병원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충분하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 의료의 질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한 이제 좀 응답이 나와야죠. 그렇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지역별로 봤을 때 이제 광주 호남 쪽이 찬성이 높고 대구나 이제 경북 쪽이 가장 낮았는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호남에서는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네네. 높기 때문에 뭐 내용에 크게 상관없이 네. 어쨌든 밀어주고 수용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것 같고 대구 경북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좀 반대 측에서는 이제 보수 성향을 보여온 네네. 바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낮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뭐 원격 진료 대부분 잘 안다고 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설문에서 이제 오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오진 가능성은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지금도 시범 사업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취약 지역에서 그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들은 굳이 이제 오진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냐 전면적으로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1부터 99까지의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진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단순한 어떤 뭐 혈액 검사에서 수치만 가지고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뭐 그 환자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거부감이 사실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실제 의사를 만나러 가더라도 굉장히 깊은 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수용도는 막 네네.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정책이 정치 성향으로 이제 결정이 네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야, 이러는 거는 좋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종의 내로남불적 성격의 네. 이제 응답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갑자기 급선회해서 또 지지하면은 응답자들도 같이 지지하는 네. 이게 뭐 연령대건 뭐 지역이건 이념 성향이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원래 진보층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걸 다시 도입하겠다라고 하니까 진보층은 또 다시 이 부분에서 긍정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뭐 그다지 좋지는 않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도층의 입장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중도층에서는 이제 찬성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좀 제한적이더라도 네네. 좀 탄력을 갖고 뭐 좀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격 진료라는 용어 말고 비대면은 이제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높아졌죠. 또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재차 강조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느냐 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또 어느 정도의 수가 병원비가 올라갈 수도 있느냐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는 있다는 근데 거죠. 그 복잡해서 일반 국민들이 거기까지 신경 못 써요. 내가 살고 내 직업 가지고서는 일하기 바쁜데 거기까지 다 신경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걸 제외하고 물어보면 네네. 국민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금 국회 사무처가 이제 국회 20대 국회 종료를 맞아서 20대 국회 가장 좋은 입법과 관련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이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혔는데 이거 뭐 하다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사에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법안 명칭을 이제 네네. 장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원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이 아니잖아요. 국회법을 이게 내용을 네네. 정한 건데 실제로 국민들이 지난 이제 20대 국회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뭐 이제 보면은 그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 또 특활비를 좀 뭐 조정한다. 그다음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한다 등 사실은 약간 미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물어볼 때 명칭을 특권 내려놓기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특권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50% 이상이 네. 제일 잘한 것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좀 국민들이 아쉬워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이거든.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뭐 먼저 통과하고 뭐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얄밉더라고요. 여기에서 특권이라는 게 경제적인 그러니까 네. 제대로 본회의 출석하고 또 뭐 세비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된 거는 뭐 친인척을 보좌진에 앉히지 말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너무나 당연히 그 말씀하신 네. 대로 당연해진 것 자체를 마치 대단한 특혜를 누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사되는 물론 한 16,000여 명이 응답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지난 20대 아직 지나진 않았죠. 20대 국회에서 정말 그 반겼던 법안 통과는 데이터 3법 같은 그러니까 좀 해야 될 일을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기껏 이제 마지막 20일 날에 130여 건이 통과되면서 처리율이 한 38% 됐거든요. 37이었다가 그러니까 왜 해야 될 일을 진작 하지 않았는지 사실 이걸 되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그게 대사가 있네요. 자꾸 그러면 호의를 자꾸 주면 걸린 줄 안다고. 네, 딱 그 대사가 생각나는데 그럼 우리 세 분은 어떤 걸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으셨어요? 대표님, 이택수 대표님. 전 배 소장님이 방금 얘기했던 데이터 3법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은 한 8.8% 정도 꼽으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38.8%로 가장 많이 꼽은 게 이거였었어요.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가장 많이 꼽았고 네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기관들이 비교적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안심번호, 가상번호를 네네네.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했던 측면인데 이 데이터 3법이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이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중복 규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 데이터 3법은 처리가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유치원 3법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 이미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유치원을 이제 학원으로 볼 것이냐, 교육기관으로 네.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에서 어쨌든 좀 정리가 되어서 학부모들을 안심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네. 저는 뭐 20대 국회 여러 비판을 받지만 이런 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최종찬 소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 그나마 어려움 끝에 통과됐던 것. 특히 이제 민식이법이 이 처벌 양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저는 네. 조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걸 지키면 처벌 안 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제안 드리고 싶은 건 21대 국회 때 본회의 출석하는 거, 또 상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는 거, 저 이거 좀 꼭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국회 가서 출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서 그러세요? 직접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한번 내보내 보려고. 네, 후배 한번 국회의원 내보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같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지금 도쿄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긴급사태 해제를 했습니다. 네, 48일 만에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좀 급한 거 아닌가요? 좀 그래서 우려가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뭐 일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0만 명당 뭐 몇 명이 감염되고. 근데 그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넘어서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에 42개 지역에 선포된 긴급사태는 해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하고 이제 홋카이도 지역의 긴급사태는 계속해서 유지돼 맞아요. 왔던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다 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주 간격으로 계속 감염 상황을 평가해서 뭐 그래도 외출 자제나 행사 제한 같은 조치들이 계속 내려져 있긴 하니까요. 그것들도 풀지 말지 이걸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무튼 유전자 증폭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주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긴급 사태를 다 해제하는 어느 거니까요. 국가나 사실 이 경제 때문에 지금 네. 좀 신속하게 풀려고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지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29%까지 아베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지금 네네. 신속하게 해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잠시 제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이 양해서 홍콩 국가보안법 네. 이걸 이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홍콩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도 시위에 나서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시위가 그렇게 격렬하게 펼쳐지지는 그렇죠.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어제 홍콩 시민 수천 명이 국가보안법에 항의하는 도시 행진을 벌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예 초반부터 물대포랑 최루탄을 쏘면서 아이고.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최루탄을 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 시민들은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 이런 팻말을 들었습니다. 천멸중공이라는 팻말을 들고 홍콩 독립을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시위가 이어졌는데 한 180여 명이 체포가 됐고요.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1명이 중태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이 직접 반중 민주 인사들을 체포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네. 우려가 나오면서 홍콩 시민단체와 야당들이 좀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회기 내에 보안법 처리 의지가 좀 확고해 보이는데요. 외신들의 전망은 전인대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목요일에 이 보안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 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쓸 겨를이 많이 없긴 없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노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네네. 드는데 일단 이제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고 네. 지금 홍콩 인권법이라고 작년에 이게 제정된 게 그렇습니다. 있죠. 11월에 제정이 됐었죠. 네네. 네. 이게 이제 홍콩에서 뭐 인권이나 자치권 그리고 뭐 자치권이나 네. 이런 게 좀 잘 보장이 안 되면 네. 지금은 관세를 사실 깎아주고 있는데 특별 지위를 그렇습니다. 주면서 뭐 이런 거 다 박탈하겠다. 네, 특별 대우 조치를 박탈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홍콩은 네. 그걸 예외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곳이라고 예외를 인정해서. 근데 이제 역시 이게 특별 대우가 이제 취소가 되면 25%의 보복 관세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무비자입니다. 그런데 엄격한 중국 비자 규정을 홍콩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할 그렇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홍콩이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허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도 좀 지위가 박탈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사우디 그 아람코 같은 경우도 네. 어디다가 이걸 IPO를 하느냐, 네네. 근데 홍콩을 제외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을. 근데 이게 되면은 네. 사실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네. 지금 홍콩하고의 그 관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미국 기업들이 많이 지금 진출을 해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미국, 중국 양측이 다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올해도 또 이게 네. 또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 그 우한의 그 연구소가 네, 했었잖아요. 네. 이 우한 연구소장이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서 유출설을 부인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왕예니 소장이라는 분인데 관영 영문 뉴스 채널 CGT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험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돼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완전한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작년 12월 30일에야 바이러스 샘플을 처음 접했다는 얘기인데요. 중국이 인정한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전에는 접촉한 적도 연구한 적도 보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았던 바이러스를 유출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왜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하는 지금 건가요? 이 연구팀이 발견을 해서 작년 2월에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의혹이 좀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구 내용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96.2%의 유사성을 가진다. 이 내용이 네.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이제 이걸 지적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RATG13이라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게 코로나19랑 게놈 유사성이 96.2%라는 건 맞다. 하지만 일반인 눈에 보면 그게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지금 과학적인 차이에서 3.8%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박쥐 바이러스랑 96.2%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게 코로나19 바이러스란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궁금한 게 네. 12월 30일에 이 바이러스 샘플을 처음 접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학술지 네이처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 냈나요? 빨리 낼 수
수 있죠. 아니,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네. 거의 너무 뭐 빠르죠. 6개월, 1년은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낼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아무튼 연구가 한 거 아니라면은 그래서 과학자가 데이터와 사실 근거에 네.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 왕 소장은 강조를 했지만 아무튼 뭐 의혹이 뭐 100% 해소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연과학적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빨리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네이처에 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좀 징그러운 뉴스예요. 네. 미국에 그 쥐들이 나타나고 있다. 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금 쥐들에 대한 경고를 내렸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미국에서 식당들이 문을 대거 닫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쥐들이 그 식당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주택가로 나와서 먹이를 찾게 됐다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도로에 많이 없어지니까 자유롭게 이제 그 도로를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굶주려 있기 때문에 쥐들이 새로운 먹이를 찾기 위해서 공격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공격적인 상태가 돼버렸고 사람을 만나도 공격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에서 쥐랑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공포가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르 지역에도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로힝야족 사람들을 비롯해 약 120만 명의 난민이 모여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난민촌이기도 합니다. 네, 난민촌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근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 난민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취재해 오신 분이죠.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와 함께 난민촌에 엄습한 코로나19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모시려고 했었는데 항상 그러셨어요. 바쁘셔서 네 이제야 모셨습니다. 네. 이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르 뭐 로힝야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좀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콕스바자르가 방글라데시 동남부 지역에 있는 네네. 그 디스트릭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 구 정도 네네. 행정구역으로요. 그리고 그 콕스바자르 사실은 그 디스트릭의 중심 도시 타운이 또 콕스바자르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 같군요. 네,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혹은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국경에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난민촌이 형성이 되고 국경 아래까지 계속 이렇게 난민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시작 지점이 쿠투팔롬 지역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거기서 아래까지 테크나프라는 그 국경 타운 도시까지 쭉 난민촌이 있고요. 네, 그 테크나프에서 이제 나프강 이게 국경강인데요. 그 국경강을 건너면 이제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그 학살을 피해서 피난 나올 때 그 강을 엄청 건넜잖아요. 그 네. 사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보셨을 맞아요. 텐데, 네. 예, 그게 나프강이에요. 그래서 국경에 가장 가까운 지역 이름이 네. 이제 콕스바자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난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난민촌의 구역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현지인들이 방글라데시인들이 사는 네네. 구역이에요. 거기에 국경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미얀마에서 계속 난민들이 몰려오면 거기에 도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난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현지 인구 한 230만 정도 추정이 되는데 플러스 그다음에 난민 인구가 지금 사실 유엔에서는 80만 내외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100만에서 한 120만 있을 거라고 추정을 쉽게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와 있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 지금 굉장히 많죠. 350만, 60만 이 정도가 지금 거기에 굉장히 인구密도가 굉장히 높게 그렇게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만 들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네. 그리고 사실 난민촌이란 곳이 뭐 위생 환경이란 걸 잘 해줄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환경이겠다라는 건 짐작이 가는데 사실 이 로힝야족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2017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라카인주에서 미얀마 측에 이제 군인하고 좀 시비가 붙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로힝야 쪽에서 그쪽에 이제 미얀마 군을 살해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지금 얘기하신 네. 그 스토리가 2017년 8월 25일이 이제 네네네. 시작되는데 그 로힝야 반군이 이제 네.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년도에 먼저 등장을 했었어요. 2016년 10월 9일.
그 로힝야 반군, 그러니까 로힝야 아라칸 구원군 네네.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줄여서 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사. 그 알사군이 2016년 10월 9일 미얀마 경찰 초소 3곳을 공격하는 그걸로 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네네. 그때부터 바로 반격으로서 그러나 미얀마 정부가 이 로힝야를 박해한 그 폭력적으로 네네. 학살한 역사는 사실 그때 시점이 시작 지점만은 아니에요. 그 근데 전부터 있었죠. 그렇죠. 네. 70년대 말부터 40년간 계속된 그런 학살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게 이렇게 마지막 그 2016년 10월 그다음에 2017년 8월 그 마지막 두 타이밍이 굉장히 강렬한 그 대대적인 학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온 인구가 2016년에 한 7만 되고요. 2017년에 7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우. 거의 합쳐서 80만 정도가 고 이제 1년 상간에 네.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이게 학살이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됐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978년 그때부터 이제 축출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했습니다. 70년대 말, 네. 90년대 초. 그때 넘어온 인구가 한 30만에서 50만으로 추정이 되는 인구가 이미 콕스바자르에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인구에다가 다시 또 더해진 80만이 온 거군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발표하는 80만에서 90만 인구는 사실 등록된 인구만이고요. 그 전에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그리고 상당히 네네네. 많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아. 예, 난민 캠프가 아니라 캠프도 있지만 캠프가 아닌 그냥 구석구석 그 숨어 살던 슬럼가에서 사람들. 네, 아주 조용하게 정말 지죽은 듯이 이렇게 모여 사는 굉장히 좀 비참하게 살고 있는 네네. 그 인구 이렇게 다 합치면 제가 지금 언급한 대로 한 네네. 120만은 120만. 내외는 그렇겠네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그런 이유에서 숨은 확진자 상당히 좀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거기서 지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로힝야족 때문에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그렇죠. 노벨상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서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얀마 측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인권 박해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무슨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했다고 하는데 대충 제가 보기만 했는데 정말 진정성 없어 보인다.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지금 언급하신 그 리포트 네. 데드라인이 지난 5월 23일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미얀마 정부 측에서는 제출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 자체는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지금 국제인권단체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제노사이드라는 게 그냥 어떤 이벤트적 학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로힝야족이 사는 주거 환경, 그들의 삶 자체 그리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축출하고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들을 박해하는 환경 자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근데 40년간 거의 계속된 이 거기 사람들 때문에.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느껴져요. 자기들 그 미얀마 영토에서는 축출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제노사이드 환경 자체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작년 그 12월에 그 ICJ에서 그 트라이얼 네네. 있었죠. 히어링이 있었고 올해 1월 23일 날 그 ICJ에서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이 더 이상의 학살이 없도록 미얀마 정부가 이런 게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그 리포트를 내라 하는 게 데드라인이 이제 토요일이었던 네네.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실행하는 그러니까 저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시민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ICJ에서는 기대를 하고 네.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현장의 상황이 전혀 개선 여지가 없으니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게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말을 하는 것이고 미얀마 정부로서는 우리는 보고서 이제 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월 23일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행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지금 미얀마에 이제 로힝야들이 2018년 초까지요 한 80만이 이제 넘어왔는데 네네. 여전히 미얀마 안에 그 라카인주에 네네. 60만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남아있는데 이들의 삶이 제가 지금 언급한 대로 여전히 그 제노사이덜한 아이고. 그런
여전히 그 학살 언제라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럼요. 거군요.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요. 지금 그 지역에서 내전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요? 네. 그 내전 상황이 사실은 지난 1년 새 더 악화된 내전 상황이 근데 이렇게 벌어지는데 보도가 안 돼서.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네. 좀 어려운 문제가 이 내전이 로힝갸는 사실은 그 내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네네. 그 라카인주의 주류 종족이 라카인족입니다. 네네네. 거기에 소수민족이 로힝갸예요. 아. 그래서 라카인족은 미얀마 전체에서는 또 소수민족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주에서는 다수인데 네네. 미얀마 전체에서는 소수예요. 그래서 이 라카인족의 반군이 아라칸 군이라고 하는데요. AA. 그들과 정부군이 지금 싸우는데 어쨌든 그 싸움이 벌어지는 공간은 라카인주고 그렇죠. 거기에는 로힝갸도 60만이 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의 두 당사자가 로힝갸를 다 혐오하고 그리고 2016년, 2017년 그 대학살 때 둘 다 로힝갸의 학살 어떤 가해자로서 네네. 가담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일 때 로힝갸도 중간에 끼어서 이쪽에서 뭐 폭탄 날아서 맞기도 하고 네. 저쪽에서 날아서 맞기도 하고 그리고 두 당사자는 서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부군이 했다. 정부군은 우리가 아니라 반군이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60만 로힝갸들의 생명과 뭐랄까요. 여전히 이 문제가 개선될 어떤 그런 소지는 보이지가 전혀 안 보이고요. 않는군요. 예, 오히려 지금 내전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거기 그 안에서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네네네. 확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그래 보이는데요. 한 명 네. 나왔어요. 그 라카인주에서. 근데 한 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콕스바자르 네네네. 방글라데시 쪽에서는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체크한 바로는 그때까지 5월 14일 날 첫 확진자 나오고 네. 지난 한 10하루 동안 26명입니다. 그 총. 근데 이제 미얀마 쪽에도 확진자가 있을 걸로 충분히 네, 예측이 그럼요. 되는데 지금 일단 컨펌된 거는 한 명인데 지금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감염병 그렇죠. 대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그 지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우려스럽고요. 네네. 네. 자,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갖고 네. 더 이상 얘기를 나누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힝야족 이야기는 가끔씩 이제 외신에서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하기가 좀 힘든데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직접 또 자세하게 전달을 해주시고 글쎄요, 뭐 한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지구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도 밖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겐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게요. 저는 정말 이 얘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절대적으로 하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뭐 김남철님, 뭐 해외 기사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로힝야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